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뭐 so happy. 와우. 늘 밝으셔. 아주 멋졌습니다. 뭐 남편도 저를 사랑해주고요. 아주 좋습니다. 저도 남편이 있는 것처럼 아내를 만나보고 싶네요. 교수님처럼 살아왔으면 좋겠다. 커밍 순. 목사님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휴가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어디로요? 아내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어디? 가까운 이웃 나라, 이웃나라?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로 먼 다녀왔습니다. 이웃 나라. 어디죠, 거기가? 거기? 꼭 나중에 둘이요? 둘이 같이 가요. 나쁘지 않아요. 짝을 잘 만드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오늘.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저는 뭐 항상 똑같이 이제 개그 하면서 당구대회장 뿡뿡이도 하고 뭐. 네. 좋네. 심영래 선배님 역할도 하고. 시리리리리리 이거. 네, 이거 했어요. 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오늘도 노크토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크토크 13번째 시간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오, 100세 시대.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100세 시대인데요.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들 100세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뭐 100세 이런 네. 얘기 합니다만 최근 연구에 따르자면 우리는 150까지도 산답니다. 진짜요? 이제 우리는 안 죽어요. 불사조인가요? 영생이 씨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워낙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옛날에 없던 일들이 막 속출하게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환갑잔치 없어진 지 오래고요. 아, 진짜요? 요새는 환갑잔치 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데 있잖아요. 야, 요새는 애들도 잔치하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럴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로 오래 사냐가 중요하겠죠. 이를테면 뭐 걸걸걸걸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100세라면 이건 정말 힘든 일이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레온 씨 정도의 나이, 우리 남희 씨 정도의 나이, 뭐 저희 정도의 나이도 나쁘진 않거든요. 관절이 살아있는 그 나이로 오래 산다면 요거 해피하죠. 해피하죠. 진짜 생각만 해도 해피한다. 해피하다. 150세까지 산다니까. 네, 네. 실제로 저희 가정에도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00세. 모임에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과거에는 뭐 청년기는 인생의 정점이고 네. 노년기는 인생의 뭐 쇠퇴이다 뭐 이런 관점을 가졌는데요. 네네네.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를 어떤 새로운 변화의 네. 모습, 단계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목사님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다가 무드셀라만큼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무드셀라가 몇 살을? 900, 900까지 969세? 뭐 이렇게 살았죠. 예. 네, 900대까지 살았어. 400년 정도 뒤에 만나면 재밌겠다. 그때도 여기 이렇게 있는 뒤에. 거예요. 노크! 웃기네. 아니, 저는 네. 100세 인생하면 이 노래 있잖아.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맞아. 그 노래 와닿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레크레이션 강사님이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하시는데 저는 기가 막혀서 이 노래를 개사를 하시는데 150세까지 가시는 거예요. 60세까지. 근데 마지막에 150세 그 가사가 이랬어요. 15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예수님과 천국에 있다 전해라. 이러면서 할머니들 그냥 난리 났잖아요. 정말 서른도급이었어요. 정말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개사를 해서 또 놀랐지. 깜짝 놀랐어요. 150 좋네요. 네, 150세.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100세 시대가 오면서
좋은 점도 있고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이 점점 좋아져요. 안 죽고 싶어요. 이게 가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우, 예수님이 빨리 올까봐 겁나.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게 농담 삼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제가 이름이 2호선이잖아요. 네. 지하철이 없었다? 그렇죠. 저는 워낙에 또 산골이기도 했었으니까 휴대폰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처럼 배달 음식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아프면 119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거기다가 뭔가 힘들다 어렵다 심장도 다른 사람 걸 교체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아우, 조만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노크토크가 함께 풀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뭐 이 교수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네, 예, 기대 수명이 늘어나니까 네. 굉장히 또 좋은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신체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온 분들은 은퇴 이후에 네. 더 사회나 교회에 봉사하면서 가치 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네네. 그런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더 의미가 있고 좋은 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노년이 되면 두뇌의 능력이 저하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노년이 되면 현명할 수 있는 두뇌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의 뇌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잘 포착하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네. 노인들의 두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사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대 자키 스미스 교수라고 하는 분은 네. 노인들의 두뇌는 지혜의 두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기능 보존 안 되고 아픈 상태에서 100세. 이거 뭐 살아서 지옥이죠. 그러니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프기 전에 갔으면 좋겠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세브란스에서 이제 안병동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은 어른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아프고는 오래 못 살겠다. 기능을 잃은 채 오래 산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고령자들이 많다 보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서 그분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그 부양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네. 뇌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나의 삶과 나의 관계와 나의 과거, 미래까지도 모두 잊어버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와 같은 병에 걸린다면 사실 우리가 이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맞습니다. 사실 이 100세 시대로의 진입이 네. 오늘날 우리 인류가 한 번도 사실은 직면해 보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아까 또 우리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성경 말씀에는 벌써 900살까지 살았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근 뭐 몇백 년, 몇천 년 사이에서는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현실이어서 네. 많은 경우 노년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오해 또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마도 가족 체계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1인 가구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건강 문제 또 우리 노년기의 새로운 일자리 과제 등의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걸 다 이렇게 합치면 딱 하나로 요약될 것 같아요. 문화적인 단절이 커질 수 있다. 왜냐면 세대 지금 간에? 그렇죠. 세대 간에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하는 언어를 부모님이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또 상당히 젊은 층과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더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럼 문화적인 그 갈등의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맞아요. 되죠. 근데 실제로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레오 씨는 어떤가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첫째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고향이 남원이니까 남원 근처에 있는 그 공기 좋은 산골에다가 네. 황토방 하나 지어줘라. 황토방? 네, 황토방을. 그리고 강아지 진돗개로 2마리를 좀 해주고 거위랑 닭이랑 네. 그리고 잠깐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동물원을 꿈꾸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 어머니가 네. 그 자꾸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존하고 보셨구나. 너무 팬이어서. 네, 아니 자꾸 그런 걸 원하시고 네네. 두 번째는 만약에 엄마가 좀 아프거나 힘들다면 네가 부양이 안 된다면 그냥 엄마 요양원에다가 요양원에다가 엄마를 해줘라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실감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곁에 계시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해서 실감은 안 나지만 근데 항상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황토방을 네, 황토방. 좀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황토방도 크기에 따라 다르죠. 크기에 그러니까 따라. 방 하나인데 네, 네, 좀 엄청 크게 크게, 해드려야죠. 크게. 50평 정도 넘게 해드려야죠. 50평 넘게 좀 부자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남희 선배는 어때요? 남희 선배는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아, 일단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어, 20살 차이 나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태어나고 또 저를 또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당연히 부양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그게 제일 크죠. 벌어서. 부양을 하기엔 어머니가 너무 젊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을 때 일하시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더 시켜드리고. 네, 일을 하시면서 자꾸 힘들다고 하시니까 네, 최근에도 이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돌려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돈을 붙여줬더니 고마워 하는데 요즘 젊은이 친구들이 유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고마워 유유 하는데 엄마가 그거를 잘 모르셨는지 고마워 찍찍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너무 적게 보낸 것 같이. 아 그런가? 서운했나? 숫자가 몇 개 빠졌네요. 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시. 네, 한번 곰곰이 한번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에 대한 좋은 점 그리고 우려되는 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저는 네. 그 노년기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한 중년기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 아직 중년기요? 나이가 중년기까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부럽다. 그래서 저의 그 중년기는 이호선 교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호선 교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저도 꿈이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죠. 왜냐하면 저도 언제까지 방송을 할지 모르고 그리고 언제까지 무대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수님처럼 학생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선생님이 돼보고 싶어요. 지도자. 근데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레온 씨가 안목이 높네요.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저는 교수님이 되고 싶어요. 저 근데 진짜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팀들이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수님이나 목사님도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수님은 그리고 또 화끈하시다고 하실 때 또 욕도 잘하시고 근데 진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개그맨들, 개그우먼들한테 이 저희 프로를 얘기하면서 이 팀들이 너무 좋다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매주. 저는 다른 데 가서 남희 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남희 씨 진짜 웃겨. 아, 진짜? 거짓말 하셨어. 그리고 제가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예쁘다고 제가 늘 이야기해요. 아, 진짜. 이건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예쁘거든요. 네. 네. 아, 우리 이렇게 갑자기 칭찬을. 좋네. 네. 네 칭찬 안 했는데 왜 좋아? 아니, 같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팀이잖아요. 우리 가족 역시. 아니야. 맞아, 우리 가족이에요. 3단계 어벤져스죠. 네, 아유, 가져가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칭찬도 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이어갈까요? 예, 우리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네. 신체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인 자립도 필요하고 또 심리적 자립도 필요한데 네. 저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는 것이 노후 대비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도널드 캡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이 노년기의 자아 정체성을 세 가지로 정해요. 이 노년기에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인내하는 자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인내하는 자아가 뭐냐면 결국 노년기가 되면 신체의 기능이 쇠퇴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네.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성공적인 노화로 가려고 하면 그런 두려움이나 신체적인 쇠퇴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노년기의 삶을 자족하고 또 고통과 두려움을 환대하고 수용하면 네.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내는 기쁨을 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노후 준비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준비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갈 기독교인들에게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나이는 들어도 네. 예수는 안 늙더라고요. 진짜 멋있다. 이 말. 진짜. 그리스도는 늙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내 안에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네.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끔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도 종교의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젊을 때의 그 뜨거움이 있다면 네. 나이가 들어가며 그 성숙하고 익어가는 면모들이 우리가 함께 이 세월을 통해서 알게 되는, 또 배우게 되는 지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괜찮아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 같은 게, 왜 우리가 왜 백발은 면류관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면류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무게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얻고 어떤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인가, 이 사회에 어른이 쓰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 공동체 가치도 실현하면서 동시에 나이든 개인이 아니라 네. 이 사회의 선대로서,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가치들을 이 기독교가 싹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자비라든지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많은 요소들이 다 뭐냐면 돌보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힘으로 돌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안쪽에 있는 심정과 지혜와 말과 격려와 위로와 이런 것들로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게, 저는 나이 들어서 진짜 하나의 그 여러 개의 구슬이 맺혀져서 하나의 딱 목걸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삶의 화환은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그리스도의 정말 정수로, 기독교의 정수로 노년기에 꼽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참된 네. 행복의 개념을 더 이상 주관적인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성취하거나 어떤 걸 얻는 것에서 이런 주관적인 기쁨이 발생할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의미나 가치를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더라. 그래서 덕성적인 행복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삶의 기간이 연장되어져서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영적인 지혜를 쌓는 것이지 않을까. 네.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지혜가 있지 않으면 사실 삶이 굉장히 허무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취도 해보고 또 뭐 이렇게 누려도 보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만족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의미나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 행복감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성숙성도 있기 때문에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정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노년기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100세 시대에 살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대의 변화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찾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매운 씨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남편을 두고 아버지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도 가정이 있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서로 바람을 피우신 거죠. 어머니는 이후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하셨어요. 문제는 이틀에 한 번씩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저와 함께 있는 방에서 어머니와 부부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항상 자는 척했지만 저는 늘 깨어 있었고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빗자루로 두들겨 맞았고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충격으로 인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인이 된 후 저에게 이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26살이 되던 해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약을 먹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 상황을 모두 남편에게 이야기한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나오는 제 이상한 행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남편은 1년 8개월 만에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슬펐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여서 회사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저는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고 계속 겉도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알기에 이렇게 노크토크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주님이 아프고 부족한 저를 꼭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병을 꼭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일단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연을 보내셨을까. 네. 근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너무 잘 알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확실히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계속 지금 생각이 맴도는 게 야, 진짜 이분 정말 고통 속에 사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근데 용기를 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 같았어도 누군가한테 찾아갔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물론 많은 분들이 뭐 숨기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용기가 없어서 못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뭐라도 네. 네. 뭔가 내가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어려움과 이런 아픔들을 빨리 끄집어내서 바닷속에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사연자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낫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연자의 태도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그 조현병하고 치매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처음 딱 걸리면 이게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우리 영화 중에 보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네네. 그 세계적인 경제학가 존 내쉬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네.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이 병을 가지고 치료를 해가면서 결국은 그 노벨 경제학상도 타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아 이게 약으로 굉장히 많이 통제가 가능하고 동시에 약을 먹지 않으면 또다시 환청이나 환시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들릴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도 잘 먹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싶을 땐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잖아요. 네. 이 태도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잘 관리하면서 함께 늙어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려울 게 아니고 도와주어야 하고 네. 옆에서 함께 조력해야 되는 병. 그래서 조현이 무슨 말이냐. 현을
조율하다. 우리가 왜 악기 같은 거 약간 줄이 늘어지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네네네. 팽팽하게 해서 본연의 음을 내도록 하잖아요. 네네.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바로 그 병, 이게 바로 조현병인 거죠. 사연의 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좀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충격적인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사연자의 조현병의 특징이 아주 심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고 있고 네. 또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잘 노력하고 있는 점 역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또 저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네. 이분은 자기가 본 것과 실제와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액션을 취한다면 이건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약도 먹고 있지만 충분히 내가 보고 혹은 내게 다가오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위험하거나 혹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지켜야 될 것인지 이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약을 끊으면 안 돼요. 꾸준히 먹고 의사가 충분히 이제 괜찮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잊지 말고 빠짐없이 꼭꼭 챙겨서 약을 드시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빨리 안 기대셨으면 좋겠다. 근데 조현병은 요즘 뉴스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조현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조현병 요새 뉴스 통해서 우리 많이 듣죠. 네, 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걸 정신분열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게 쪼개어진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너무 뜻이 부정적이어서 최근에 이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갈아타긴 했는데 그 안쪽의 내용을 보자면 전반적으로 아주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인지상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감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일상이 무너지면서 실제 뭐 환청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이게 점차 강화되면 사실상 누가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죠. 이런 상태의 병이 적어도 일정 기간 안에 지속되고 이런 게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걸 조현병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조현병이 최근에는 이 범죄, 네. 범죄하고 많이 연결이 돼서 마치 조현병 환자 이퀄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쉬워요. 근데 진짜로 최근에 조현병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보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인 통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범죄율 통계를 먼저 좀 살펴보면 실제 조현병 혹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의 전반적인 범죄율이 일반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범죄율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그걸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대검찰청에서 집계를 합니다. 범죄 분석 자료를 집계하는데 거기 보면 2016년도 전체 범죄자 숫자가 약 20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정신질환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이 한 8,3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0.4%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우리가 이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강력 범죄는 어느 정도냐? 한 20만 건 정도 됩니다. 강력 범죄라고 하면은 강도, 살인, 강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범죄를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이 20만 건 이상의 강력 범죄 중에서 사실은 뭐 살인 미수 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건 한 1,000건 정도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남역 살인 사건 우리 기억나시죠? 정말 대단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방배역에서 초등학생 인실 사건 일어났던 거 다 기억할 텐데 이런 사건들이 과연 전체 범죄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거의 범죄자,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범죄는 사건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는 거지 실제 범죄율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자기가 방에 있는데 근데 옆방에서 이제 자기를 자꾸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또 버스를 타고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있고 근데 사실 실제로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이 뇌를 네.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환청이나 망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조현병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이런 분열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조현병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닌가, 다중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조현병을 가진 분들이 네. 굉장히 폭력적일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현병을 가지게 된 분들은 점점 이렇게 심해지면 오히려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혼자 이렇게 지낸다거나 네. 이렇게 오히려 위축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 근데 이제 간혹 몇몇 사람들 중에 이런 잘못된 환청을 들을 때 누군가를 가해하라든지 이제 이런 일부의 몇몇 케이스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조현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뭔가 다른 병들하고는 좀 다르게 무섭고 공포스럽고 막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저희 노크토크 식구들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사연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근데 지금 사연의 주인공분이 20대 중반에 이런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니까 레온 씨 또래예요. 그렇죠. 와. 뭐 레온 씨가 만약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네. 아니 저는 근데 네. 제가 원래 좀 사연 읽고 하면 활기차고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어렵네요. 어렵고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뭔가 모르게 네.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되게 기도를 해주고 싶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제가 만약에 조현병에 걸렸다고 하면 저도 이분처럼 진짜 슬프고 막 괴롭기도 하고 막 사회의 시선들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왜냐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창조되어졌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몸 전체 시스템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 안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그나마 안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약도 드시고 계시고 그냥 본인에 대한 인지 능력이 있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사실 되게 무겁지만 그쵸. 그래도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도 좀 뭔가 그렇고 어떻게 네. 표현이 안 되네요. 오늘만큼 제가. 그렇죠. 근데 우리 사연 주인공분께서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연은 특별히 사연자의 어린 시절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학교 시절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수시를 보고 자랐다는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 어린아이가 받았을 충격과 후유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이 사연자가 어린 네. 나이에 부모님의 성관계를 보았다라는 건 뭐 너무너무 큰 충격이겠죠. 네. 이 부부간의 성이라는 것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 사실 아름다운 것인데 이걸 자녀가 이제 부모님의 부부 관계를 다 보았으니까 네. 굉장히 뭐 쇼킹하고 어떻게 보면 또 충격적이고 또 저는 공포까지 경험하지 않았을까. 또 여자아이잖아요. 여자아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관계를 지켜보는 순간 저는 굉장히 수치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좀 무시당하는 느낌?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막 무시하고 폭행을 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어머니도 조금은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은 이렇게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쵸. 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 사연자가 더 또 일종의 죄책감까지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이야기해서 부모님을 더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매일 저녁에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게 이게 또 한편으로 성적인 학대가 아닐까. 정말 이 성적인 어뷰즈가 아닌가. 이 아이가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네. 그래서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들이 이제 커서 대인 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시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연에 나왔던 것처럼 뭐 남성들의 성기가 눈에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먼지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네. 재발하는 거죠. 그때 그 충격적인 고통이 계속적으로 떠올라서 또 삶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조현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 무슨 병으로부터 기인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특별히 초기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거고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내가 조현병 진단을 딱 받았다. 그런데 지금 사연자가 뭐라 그러냐면 눈에 이렇게 뭐가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경우에 따라 정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도 이렇게 눈동자 돌리면 이게 날파리 같은 거 날아다니거든요. 저 조현병 아닌데 전 날파리 증후군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눈에 이렇게 무슨 뭐 같은 게 나가지고 그게 이렇게 눈동자가 돌릴 때마다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어요. 많이들 경험해요. 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조현병을 앓는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다 위축되게 돼 있어서 나머지 모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일마저도 나에게는 정신질환의 일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이게 실제 어떤 신체적인 질환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병의 한 영역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분도 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다 온전한 정신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 거야라고 하는 이런 편견은 반드시 버리셔야죠. 그럼 충분히 건강하고 본인의 의견과 의사를 개진하면서 잘 살아가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 사연을 보면서 정말 제 부모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고 제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고 막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럼 교수님, 사연자가 어린 시절 겪은 일들이 조현병에 걸리는 원인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완벽하게 관련이 있다 혹은 완벽하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질환이 발생할 때는 굉장히 여러 차원의 영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한 1% 정도가 지금 조현병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조현병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유전적인 소인이 조금 있어요. 유전적인 소인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겪고 있는 이 질환을 위로 내 부모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몇몇 분들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가 현재 태어나서 이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육박했다. 그랬을 때 이게 조현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주 오래되고 심한 우울증이 나중에는 조현병으로 이렇게 가는 양상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유전이냐 아니면 환경이냐 이 두 개를 딱 가르긴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요인들이 그 안에 좀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병이 아니에요. 네.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약 잘 먹고요. 지금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 그 부모님의 그 일에 관련해 가지고 밤마다 부모님이 내 옆에 성생활 하신 거에 대해서 귀를 막아도 들리고 눈을 감아도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나이에 그런 성적인 여러 상상들과 환상들과 그 소리들이 계속 맴도는 건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을 할 때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도 모르게 훅훅 들어오는 거 내가 막아낼 수도 없고 갑자기 정지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찾아갔고 상담받았고 약 먹었고 그리고 통제 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 물론 어려움을 겪다가 이혼이란 과정도 겪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온 씨 얘기한 대로 용기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면서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 이분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자 또 이 주변에서 아마 이분을 작고 크게 돕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제가 볼 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오랫동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 사연을 보고 부모들이 온전한 상태인지 그게 더 걱정이 되거든요. 중학생 딸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부부관계를 갖는 이 부모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수십 년 전에는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단칸방에서 살던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때는 뭐 부모님들의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자녀도 있고 하지만 또 부부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도 저는 일반적인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택해서 부부관계를 가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사연자 부모님의 경우는 두 분 다 이제 보면 공통적으로 외도를 한 상태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적어도 그 전에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잘 가지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나 삶이 좀 불안정하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먼저인 거죠. 아마 저는 이 자녀가 이 힘들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빗자루를 그렇죠. 때리죠. 때리고. 그러니까 내 욕구 충족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뭐 이 부모님이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상적이지 않고요. 네. 요새는. 그리고 일반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까 목사님 아까 정말 좀 표현하셨는데 이건 학대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들이 배운 바 없고 아는 바 없어서 내가 모르고 그랬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알았으니 멈춰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미 다른 성인이 되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몰라서 애가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소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부모 심장 소리에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정서적으로 많이 느끼고 아이들이 뭐 6살, 7살 됐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나이에도 자위도 하고요. 충분히 성적인 반응을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부부 생활을 보여주지 마셔야 되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부부 생활하다가 들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따독따독 해주시면 되지만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데 많이 놀랬지. 그런데 다음번엔 엄마 아빠가 둘이 속삭이듯 사랑을 할 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볼 때 기분은 어땠어? 너는 어떻게 봤어? 그럼 아이가 뭐 놀랬어? 아니면 뭐 몰라? 아니면 뭐 관심 없어? 뭐 애들 표현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설명은 필요하되 너무 깊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세히. 예, 그래서 네. 대신에 다음번부터 좀 이렇게 조심해 주는 것, 또 아이의 반응이 너무 놀람의 반응이라면 진정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아이가 조금 컸다 그러면 그 시기에 이제 부부 생활 자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성에 대한 설명을 살짝 시작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상처 그리고 조현병 진단까지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온 우리 사연의 주인공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자신을 떠나버리는 관계들을 보면서 지치고 외롭고 또 허무하기까지 할 것 같아요. 회사 생활 그리고 평범한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분이 자신의 상황을 지금 잘 인식하고 또 구별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치료받고 있다는 거. 네. 이제 거기에 좀 하나를 더한다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네. 이렇게 정신과적 치료나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네, 네, 간혹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다가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약을 끊어야지. 조금 좋아지면 또 약을 안 먹도록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치료하다가도 빨리 이걸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지 않은 채로 이걸 끊는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네. 이런 정신과적 약을 먹는 것이 뭐 문제가 있고 약을 안 먹으면 괜찮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몸이 다치면 약을 바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찢어지거나 하면 약을 바르잖아요. 그쵸. 마음도 똑같이 아프면 발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신앙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빨리 내가 이 약 먹는 걸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열심히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맞게 잘 약을 먹고 네. 그 선생님과 약을 먹는 어떤 양이나 그 약이 내 몸에 잘 맞는지를 잘 조율해 가면서 열심히 좀 치료하는 것이 저는 네.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요. 저는 그 다니는 교회가 조금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함께한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어렵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자의 경우에는 사실 하나님하고 깊은 만남을 가지는 네.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장되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에도 보면 우리가 가지는 인간 관계 경험이 하나님 관계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대상인 부모님이나 이런 가족들과 신뢰로운 관계를 잘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굉장히 가정적으로 불화했고 또 어렸을 때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접했고 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리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이고 좀 거부감 느껴지는 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란 느낌이 이 상황에서 좋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치료를 열심히 받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손상된 마음을 잘 치료하고 또 약도 먹고 또 상담도 받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조금씩 치유가 되어져 갈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무조건 어떤 분들 보면 나는 상담이나 치료가 아니라 기도로서 해결할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그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치료는 열심히 받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다 보면 저는 성령 하나님이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자분에게 힘내시라고 우리 식구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같이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영상 편지로 한번 남겨주시죠. 그럴까요? 네.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일 정말 잘하셨습니다. 용기도 필요했을 것이고 아마 절실함과 간절함도 있지 않았나. 글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들으면서 이분의 삶이 어땠을까? 지금 장면을 상상해보면 외롭지 않을까? 혼자 있지 않을까? 직장에서도 또 일상생활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혹시 홀로 남겨지는 경험을 하진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나고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받는 치료 꾸준히 잘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듯 앞으로도 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만날 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혹은 가까운 곳에 꾸준히 만나고 함께 해주고 전화하면 항상 전화를 받아줄 만한 이런 사람이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고 있다면 너무 좋은 것이고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함께 나눌 분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우리 그 함께 하신 분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께 조금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요. 조현병 있다 그러면 자꾸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해해서 괜히 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는 그 손가락이 저는 귀신 들린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돌봐야 할 대상이고 함께하고 그가 외로움에 처하지 않도록 아픔에 처하지 않도록 그 손을 잡아주고 그 가슴에 손 얹어주고 함께 그 공동체가 어떤 온도인지를 나눌 수 있도록 주변 분들이 오해 없이 그분을 잘 품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가슴 속에 좀 새기면서
세상이 주는 그런 욕설들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런 손가락질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연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힘들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치료에 임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면 저는 꼭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연자분이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저 말씀처럼 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때로는 가뭄이 오고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그럴지라도 절대로 말라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꼭 붙잡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꼭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연 주인공 분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얘기하지 못할 때 저희 노크토크에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질 테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어서 기도 편지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기도 편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네.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금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뜻하지 않은 어린 시절의 큰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의 병을 얻은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 이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통의 기억과 아픔은 아직도 사연자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연자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치료자와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여정이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노크토크 13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시간이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편견을 깬 다음에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이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는 것, 이렇게 역할을 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우리 용기 낸 사연자를 통해서 나눈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되게 제가 지금 텐션이 좀 낮아졌는데 네네. 그 이유가 되게 오늘 많은 것들도 배웠고 근데 이 사연자의 마음이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처럼 뭔가 저도 앞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 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더 돌아봐야 되겠다를 좀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인류의 주제이고 또 세계의 주제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은 또 그렇게 싸운다. 아빠하고 아들은 통화를 오래 못해요. 아들 밥 먹었어? 아빠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끊는다. 2등은 필요가 없어. 1등에 아.
그거 아버지 녹음해놓고 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토시 하나 안 틀리셔. 거기까지만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봐도 잘 얘기를 안 하세요. 신발을 예전에 사드렸는데 몇 년 전 사줬는데 신지도 않고 박스채.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 거. 네. 다음에는 네, 사이즈가 딱 맞는 걸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